네,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4부 시작하겠습니다. 목요일은 여론 뚱신, 정말 신의 관점에서 분석할 만큼 여론을 잘 읽어주시는 분인데요. 여론이 뭔가 봤더니 이 술의 여자를 씁니다. 국민이라는 술에 어떤 의견들이 타고 있을지 저희가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부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심사였습니다. 지금 국면이 여러 가지 내란 혐의 수사 또 비상계엄 이후의 여러 가지 여파들 때문에 어떻게 될까 봤는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이하고요. 그런데 또 탄핵하는 게 국익에 좋다라는 의견도 아직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이제 긍정 지지율이 높지는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탄핵 소추 가결 이후에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 일종의 첫 번째로는 학습 효과가 있겠죠. 네. 8년 전에 탄핵을 경험했던 그 트라우마. 그래서 네. 지금도 보면은 오히려 8년 전과 상황이 달라요. 그때는 오히려 중진 의원들이 탄핵 소추 가결에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 당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 권영세. 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다 탄핵 반대쪽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지금 야당에서 국회 다수당의 일정에 그렇게 적극적이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보수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학습 효과. 두 번째로는 지지율이 오른 배경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 네.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주로 이제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네네. 또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가지 메시지라든지 움직임 자체가 이런 영향을 주는 건지도 궁금하긴 한데 이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예, 지금 말씀 주신 것들 중에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평가라고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평가했죠. 네네. 긍정 부정. 그러니까 잘잘못을 평가했습니다. 잘한다고 보느냐 잘못한다고 보느냐 이 평가하는 거하고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지지도를 묻는 문항이 있습니다. 국정수행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질문. 지지하느냐 네.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보통 평가에서 좀 박하게 나오더라도 뭐 신뢰도라든지 지지도라든지 국정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평가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지도를 묻는 문항에서 높게 나왔다고 해서 네. 이게 뭐 막 상승세다. 되게 가파르게 어떻게 회복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고요. 네. 문항 자체가 다릅니다. 네. 다른 문항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죠. 다만 지금 ARS 조사에서는 그 고관여자 정치 고관여자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네. 조금 응답의 적극성을 조금은 회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띄고 회복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회복하고 있는 듯한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개요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여론조사 공정이 펜앤마이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0일, 23일 양일간 무선 자동 응답 조사로 실시된 결과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본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30.4%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비율은 65.3%로 나타났고요. 방금 전에 우리 김봉식 부대표가 네. 설명하신 것처럼 지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느냐. 지지한다가 31.5%, 네. 지지하지 않는다가 66.3%로 나타나서 탄핵에 대한 의견 또 지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게 뭐 앞서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과는 좀 달라졌다. 그리고 그때는 즉각적으로 또 헌법재판소에 서류를 수령하고 뭐 답변서도 보내고 좀 뭐랄까요. 이렇게 수용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겠다. 당당히 맞서겠다. 근데 사실 수사나 지금 탄핵 심판은 당당히 맞서진 않는다라는 평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제 앞서 첫 번째 설명할 부분은 김홍신 부대표는 지지 여부를 물어봤기 때문에 좀 네. 다르지 않느냐 국정수행. 당연히 지금은 국정수행을 물어볼 수가 없겠죠. 직무정지 상태니까. 근데 8년 전의 경우에는 지지 여부도 와르르 무너졌거든요. 예. 그때는 왜냐하면 뭐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이 있었지만 그건 특별히 학습효과가 되지 못했고 네. 지금은 그대로 그 구성원들이
상당수가 그대로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경험했던 인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여론이 흘러가는 대로 또는 다수당이 일정을 잡는 대로 흘러가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도 그렇고 뭐 당당한지 여부를 떠나서 치열한 법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내란 혐의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뭐 수치물이 오면은 그걸 수치 네. 불명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재판이 지연되는 형태인데 네. 그걸 그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어가는 셈이에요.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변론기일 관련해서 보내면은 또는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 제출하라. 또는 포고령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 일절 답이 없어요. 예. 오로지 석동현 법률 자문에 간간히 나오는 정도의 답변만 있을 뿐이거든요. 치열한 법리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참호전, 뭐 진지전 이런 표현들도 떠오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합니다. 숫자로 보이지 않는 이상은 주변 사람들 통하고 나누는 얘기가 다일 텐데요. 부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그러니까 2016년이죠. 그때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에 이미 한 자릿수로 지지도가 떨어진 그 국정평가죠. 네. 국정수행 평가 긍정률이 한 자릿수, 그러니까 한 5% 수준에서 떨어져서 한 6번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예.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탄핵소추안 가결이 된 상태에서 여론사 기관들도 뭐 국정수행을 평가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자릿수까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기록은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대표성 있는 조사 중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 주신 펜앤마이크 그 조사 같은 네. 경우는 이제 ARS 조사이고 지금 말씀 주신 박 전 대통령 탄핵 그 직전에 탄핵 가결 직전에 네. 그때는 이제 한국갤럽의 전화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교하기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그 가결 전에는 일단은 내용 자체가 이제 약간 추문성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찰도 되게 적극적으로 좀 수사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비박계가 분명하게 이제 세력을 형성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 소장님 정확하게 말씀 주셨는데 여당이 국민의힘 내에서 네. 어떤 그 응집력 자체가 되게 강하고 네. 외부 단속이 잘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자체가 이제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뭐랄까 속도감 있는 이제 수사가 되고 있는 건가? 그건 또 아닌 거 아닌가라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여론은 이렇게 쭉 가다가 급격하게 빠지던가 아니면 쭉 가다가 이걸 유지하던가 예. 뭐 이런 정도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그 시기에 봤던 것처럼 완전히 밑바닥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게 뭐 움직인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학습 효과 내지는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이제 학습 효과 들어가는데 이 구조를 보면은 대체로 중도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네. 또 민주당의 이 여론 주도에 대해서 좀 올라타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중도층은. 근데 대체로 이제 30% 내외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층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배경에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의적 성격이 뭐 없진 않겠지만 예.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보다도 지금 광화문 집회의 성격도 보면은 두 가지의 구호가 외쳐지고 있어요. 네네.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도 있지만 네. 이재명 대표 구속이에요. 네. 저는 이게 8년 전과 상당히 다른 성격이다. 또 다른 이슈가 성격이에요. 양분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부분도 있다. 8년 전에는 그렇게 문재인 당시의 후보를 정조준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지금의 보수 유권자들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의 성격은 그래서 지지율이 올랐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상당히 이재명 대표의 부상에 대해서 견제. 왜냐하면 지금 거의 뭐 홍준표 시장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지만 격차가 크죠. 대선 주자군으로 보면 상당히 좀 네. 무력화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겠죠. 민주당의 존재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도 역시 동의하십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론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간 잠재적인 어떤 위험 요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당과 관련해 가지고 또 한 가지 본다면 2016년에는 국민의당이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당이 의석을 어느 정도 한 38석이니까 상당히 맞습니다. 규모가 있는 제3정당으로서 있었고요. 네네. 당시에는 민주당 빼고 그러니까 두 개 정당이 있었던 거죠. 예. 새누리당이 많이 약해져서 10 한 1, 2%, 국민의당이 한 10 한 2, 3%니까 두 당 합쳐서 한 25가 됐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한 24, 5 정도 된다 네네. 치면 그러면 뭐냐면은 국민의 한 4명 중에 한 분은 민주당을 절대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도가 어느 정도 2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 뭘 잘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을 방탄을 잘해서 라기보다는 아까 배 소장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이제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예. 진보 성향자보다는 많거든요. 한 30, 예전에는 한 35에서 40 가까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가장 많은 규모였고요. 지금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진보 성향자보다 결코 규모가 작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을 본원적으로 지지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분들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을 따름이지 국민의힘이 정세를 주도하거나 지금에 있어서의 이슈 파이팅을 잘하고 있어서 방어를 하고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약간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봉식 부대표가 매우 중요한 데이터 분석을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민주당은 속도를 내야 돼요. 네. 빨리 지금 탄핵 심판 국면을 가져가야 조기 대선이든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속도가 빨라지는 것 자체는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대선이 빨라진다든지 여하튼 좀 더 지지율을 그래도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거죠. 예. 그걸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 지금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 20일 탄핵소추 가결 이후죠. 예. 이 정당 지지율을 조사했는데 유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는지 물어봤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29.7. 네.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30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50.3입니다. 왜? 중도가 민주당 쪽으로 가 있으니까. 근데 일주일 전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자 탄핵소추 가결 전보다 국민의힘은 4%포인트가 올라갔어요. 오히려 올라갔어요. 근데 민주당은 2.1%포인트 내려왔어요. 네. 그러니까 두 정당의 격차가 줄었단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뭐 학습 효과, 트라우마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7월 전당대회에서 큰 득표율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전 대표 나갔다고 해서 당이 뭐 시끌벅적하거나 하진 않잖아요. 네. 이것도 보면은 8년 전에 그 상황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은 오히려 다 율사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 율사 예. 법조인이라는 이야기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율사예요. 맞습니다. 법리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가보자 이거예요. 내란 혐의는 아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란은 아니다. 이쪽에 접근을 하고 있고 아예 민주당에서는 내란 사태라고 규정을 해버리고 있거든요. 예.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예. 이러다 보니까 양쪽의 지지층들이 다 결집하고 있는 현상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집 현상이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면 되고 법이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시간에 배우는데 뭐 도덕, 윤리 그리고 가장 가운데 법이 있습니다.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면 결국 법으로 가야 된다. 즉 대화보다는 끝까지 가보자. 배종찬 소장님의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참 와닿는 분위기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런 상황에 전국 운영을 쥐고 있고 또 여야의 대립도 조율해야 되는 역할인데 지금 뭐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지난 23일, 24일 무선 ARS 조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거든요. 52.2%가 찬성한다. 40.5%가 반대한다. 7.4 잘 모르겠다.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찬성도 52% 가까이 나왔습니다. 김봉식 부대표님.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압도적인 탄핵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압도적으로 찬성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네네. 하여간에 오차 범위를 조금 벗어난 수준에서 네. 탄핵에 대한 여론이 살짝 우세한 건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한덕수 총리가 사실 지금의 이 그 국정 혼란 사태에서 사실 적극적으로 해결을 했다기보다는 그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약간 일종의 이제 국정 서브 파트너 정도의 역할을 네. 했다라는 거에 대한 실망감이 우선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약간 좀 분발해서 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주장하는 게 많고 그래서 자기가 주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또 그런 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얘기하는 거에 약간 끌려가고 이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은 앞선다라고는 보여지고요. 예. 그렇지만 이 탄핵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이 만약에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한다고 했을 때는 명분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절차도 분명히 좀 따박따박 지켜서 탄핵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탄핵 추진이라는 게 돼야지 지금 같으면은 약간 좀 감정적인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60은 못 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김호신 부대표가 매우 중대한 걸 말씀을 주신 네. 건 뭐냐면 순서 있는 속도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는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오래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을 게 뭐냐. 빨리빨리 명확하게 네. 빨리 속도를 내서 결정 짓자. 그게 동감하는 국민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또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속도를 내냐. 그렇게 급하냐. 그럼 꼭 오늘 해야 되냐. 내일까지 하면 안 되냐. 네. 뭐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의심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 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자꾸만 내는 거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속도를 내는 거냐. 네. 이런 의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일 좋은 게 이럴 때 이제 컨설팅이 필요한 거죠. 우리 방송이 필요한 거고 순서 있는 속도예요. 네. 속도는 그러니까 이제 속도대 순서가 있어야 된다. 순서 있는 속도니까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예. 헌법이나 법률상에 이 법안에 대해서 권한 대행이 뭐 그건 이제 대통령 기준이죠. 네. 1월 1일까지예요. 그러면 12월 31일이 됐든 1월 1일까지 지켜보고 상권 분립이니까 국회 다수당이 뭐 탄핵 소추로 가든지 탄핵으로 가든지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야 빨리 해. 며칠까지 못 해? 그럼 우리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순서 있는 속도가 아니라 좀 순서가 없는 압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더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도 큰 며칠 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 이게 사람들의 의구심을 자아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급하게?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한덕수 권한 대행도 헌법이나 법률에 한다 그랬으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가령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헌법재판관 2명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민주당이 일사천리로 인사청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에서도 그렇고 아니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하는데 문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 대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마냥 거부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9명 다 채워서 아니 헌법재판소의 시간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은 6명 이상이 인용을 선택하든 네. 아니면 3명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서 기각이 되든 그거는 오롯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하면 되지. 그렇죠. 6명을 유지해서 1명이라도 이탈하면 기각이 될 거니까 우린 그렇게 가겠다. 어느 국민이 그거 인정하겠습니까? 또 이거는 정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한덕수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라. 두 번째 민주당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는 건 이해가 되지만 순서 있는 속도를 유지하라. 예. 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한덕수 권한대행님 또 이재명 대표님 잘 들으셨죠? 예. 배종찬 소장의 의견이었습니다. 비슷한 생각이신가요? 예, 비슷합니다. 예. 자, 저는 이제 뒤에 좀 저희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질 상황을 놓고 지지율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짧게 한 1분씩 두 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또 대선 후보 지지율도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지지율도 그렇고 지금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23일, 24일 무선 ARS 조사한 앞서 관련된 같은 내용인데 범여권 대권주자 선호도 봤더니요. 오세훈 19%, 한동훈 18.8%, 홍준표 17.4, 원희룡 14.4. 또 민주당 지지층 상대를 한 범야권 대선 후보 값도 봤더니 이재명 79.9, 우원식 5.4, 김동연 2.9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양쪽 끝으로 나눠진 모양새인데 일단 이 구도에 대한 말씀도 부탁드리면서 꼭 하나 앞에 짚어야 될 게
중도층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보 지지야, 나는 보수 지지야 이분들 말고 중도층은 무슨 생각입니까? 그것도 궁금해요. 김봉신 부대표님 먼저. 예. 예. 뭐 중도 성향이신 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이슈에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네. 진보 성향이신 분들하고 되게 의견 분포가 비슷했어요. 아. 이번 정부 들어서 그게 되게 독특한 겁니다. 중도는 약간 진보와 의견이 비슷했다. 예. 네. 이게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요. 원래 중도가 그렇지 않거든요. 국정 수행 지지도 이런 것들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슈에 대해서 네. 각종 이슈에 대해서 딱 하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이 보수 성향이신 분들하고 의견 분포를 비슷하게 보였던 게 뭐냐면 의료 개혁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의료 개혁이 필요하냐라는 부분, 정원을 확대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의 입장과 좀 비슷하게 갔었습니다. 분포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아마 지금 당장 큰 선거가 눈앞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을 더 확실히 잡고 싶어 하는 거는 제가 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중도 성향이신 분들까지도 잡지 않으면 큰 네. 선거에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승리하기가. 예. 그러면은 이 상황으로 계속 가면은요. 지금과 같은 구도로 계속 가면 이슈 파이팅을 하고 네. 계속 그렇게 가면 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완전히 승리하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확실해요. 국민의힘에 더 불리한 예. 구도일 수 있다. 그렇죠. 중도층은 지금은 민주당 쪽에 가 있죠. 그게 이제 비상계엄 뭐 탄핵 국면 여파라고 네. 봐야 되겠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소불위입니다. 압도적이에요. 네. 뭐 정치적인 반사이익도 고스란히 다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 단 하나 못 가져가는 것이 부분적인 건데 그게 이제 재판 리스크가 예. 남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기 2심에서 만약에 무죄를 끌어낸다. 1심 네. 유죄했는데 네. 뒤집어서 그러면 급물살을 탈 거예요. 아.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민주당 내에서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국면에서 빨리가 이야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기준으로 할 때 민주당의 전략일 거예요. 근데 예. 다만 이제 국힘 쪽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되는 게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럼 대선에 다시 등장할지 어떨지도 알 수가 없고 네. 그럼 두 사람이 남는 게 홍 시장과 오 시장이거든요. 네. 자, 시장이 말하는 건 뭐냐? 두 사람은 현직이에요. 네. 그럼 시장직을 내려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홍준표 시장은 모르겠는데 오세훈 시장은 내려놓으면 자칫 대선 시점에 따라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이루어져요. 예. 이건 엄청나게 크게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 상황이라서 오 시장 쪽으로 간 거는 그래도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조금 더 중도적 성격이 있어요. 예. 홍 시장보다는. 그래서 지금 탄핵 국힘은 찬성도 하셨었고. 그렇죠. 국힘은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네. 고민이 깊어질 거예요. 네. 고민이 깊어지는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김복신 부대표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 대선 주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만약에 내가 나가겠다라고 네네. 하고 그 뭡니까 권력 의지를 확실히 보이고자 한다면 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전제하는 거지 않습니까? 중도층을 끌어안으려면. 예. 중도층을 끌어안고 자기가 대선 주자로서 확실하게 등장하려면 그게 네. 이 딜레마 상황이죠. 예. 내가 가지고 있던 기반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출마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까지 가령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준석 대표를 그렇게 비판을 했던 것들 또 저 한동훈 전 대표를 비판했던 네. 것 특히 그거야말로 뭐 탄핵과 관련된 어떤 입장이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자기가 출마를 하려면 그 입장에 자기도 동조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도로 계속해서 탄핵이냐 아니냐를 두고 당이 싸우는 과정 속에서 그 당에 소속돼 있는 주자들이 대선 주자로서 확 인정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어렵네요. 지지율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은 대선을 만약에 간다면은 10에서 15%의 지지율은 더 끌어올려야 돼요. 네네. 이걸 위해서는 삼위일체 전략이 필요하다. 삼위일체. 하나는 뭐냐면 윤석열 정부가 일단 성공적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인식과 반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반성. 그 점은.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국민의힘 역시 집권 여당으로서 충분히 소임을 다 못한 것에 대한 또 성찰과 혁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직도 친윤이네 친한이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통합적 선대본이 구성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와 홍오 시장까지 심지어는 원전 장관까지도 예. 다 포함이 되는 정도 심지어는 유승민까지도 네. 포함이 될 정도의
대통합 선대본이 꾸려진다면 승부를 오차 범위 내 승부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오차 범위 내 승부까지는. 이게 만약에 된다면 제가 말씀하신 게 된다면 만약에 대선이 있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안 나왔지만 오차 범위 내 대선 승부는 가능할 것이다. 탄핵 찬반을 아울러서 통합하면은 승부 볼만하다라는 얘기신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지금 구도가 우리 그 배 소장님 말씀처럼 네. 이재명 대표의 뭐 원톱 구도인 건 맞습니다. 여야 합쳐서. 그렇지만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의 등장이라든지 네네. 유승민 전 의원의 재등장 네. 이런 게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숫자와는 다르군요. 그렇습니다. 네. 앞서 조사한 거에는 나경원, 유승민 4.2% 동률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 우유 조합이네요. 우원식, 유승민. 예. 우유 조합. 말을 굉장히 단어를 만들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다, 독주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사법 리스크라고 일컬어지는 재판 상황들 이거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만약에 뭐 2심에도 유죄가 나오거나 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아요. 여론에는 크지 않다. 네, 사법 리스크가 사법 오히려 피로감이라고 할 정도로 여론에는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는데 사법 리스크는 여론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사법 그 자체의 리스크니까 네네. 그거는 또 볼 필요는 있죠. 다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구도 변동 즉 우원식 유승민 등장이 가지고 있는 파괴력은 생각보다 클 거다. 네. 예.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네.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좀 헌법재판소 일정이 길어지고 2심이 나오는데 만약입니다. 네네. 유죄가 된다. 이재명 대표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떠오를 이름은 김부겸. 예. 왜냐하면 그래도 지난 총선 때 협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친명과 친문계의 지지를 동시에 끌어낼 수 있고 일단 국무총리까지 했고 네네. 김동연 경기지사보다 한 살이 어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작동이 돼서 저는 지금도나 TK 대구 기반이거든요. 네네. 민주당에서 PK 출신 대통령이 있으면 TK 출신 대통령은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이재명과 김부겸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2심 유죄가 나온다면 네네. 김부겸 가능성이 거론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